직권력에 환장한 늑다리 미치광이,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할 정신나간 사람. 얼마 전까지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을 불렀던 수식어들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바이든이 김정은을 떡, 폭력배라 불렀던 데다가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자신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절대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 한국계 인사를 대거 포함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교육부의 로버트 킴, 에너지부의 해너 리, 보건인적자원부의 에드원 박, 국무부의 제인 리, 소상공부의 앨런 킴, 상무부의 카렌 현, 그리고 정보당국의 정박, 한국 이름은 박정현, 정박은 미 컬럼비아대 역사학 박사 출신으로 CIA의 대북 선임 분석관, 국가정보국 국장실에서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 CIA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센터 국장까지 역임한 뒤 브루스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로 재직 중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Becoming 김정은, 김정은 되기라는 제목의 책까지 내며 현재 김정은 체제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즉 오바마 정권 때와는 달리 현재 바이든은 한반도 정책을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중 하나로 설정해 이례적인 수준의 관심과 변화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강경화 장관이 발빠르게 바이든 최측근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새 행정부 국무장관 후보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반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과의 대화에서 강경화 장관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앨런 소장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능력에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남자 문재인이라 부르며 원수지간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서로 마주 앉아 협상을 하도록 만든 것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지난 2018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 아래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과 6월 제2차,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종전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햇볕 정책 계승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 9년 전 당시 그의 롤모델이었던 노벨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와병 중에 그를 가까이 끌어안으며 북한과 평화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당부하던 바로 그때 한국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전임 대통령을 뛰어넘어설 획기적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가 없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조율해냈다. 북한 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땅을 밟게 만들기도 했다. 68년 동안 끌어온 한국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도가 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앞지르는 놀라운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는 것인데요. 참고로 블룸버그의 창업자이자 회사 지분 88%를 보유한 마이클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위해 선거자금 1,20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받고 있는 점은 바로 바이든이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하리라는 것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외교를 즉흥 외교, 빈수레 외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기 때문에 붙여진 수식어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훨씬 더 예측하기 쉬웠기 때문이죠. 현재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오히려 북한과 이례적인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대부분 폐기 처분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미국의 종전선언은 곧 노벨 평화상으로 직결되는 데다가 북한과의 자그마한 협력 관계를 통해 중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지난해 북한과 미국은 북한 남포 앞바다 서한만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측은 미국과 중국 관료들이 양국을 오가며 협상하고 있다. 북한의 자원 문제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서한만 유전 개발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북한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8위, 아랍에미리트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전 세계가 또 한 번 놀라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정주영 현대 전 명예회장은 방북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이 기름더미 위에 떠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 간헐적 연구가 이뤄졌고 북한의 서한만 내 시추된 탐사 시추 20에 대해서 하루에 원유 66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북한에는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은 제한적인 석유 탐사를 수행해왔으나 매장량이 입증된 적은 없다라고 밝혔고 미 중앙정보국이 전 세계 국가들의 주요 정보를 담아 발간하는 월드 팩트북에도 북한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공식적인 관련 통계 자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성에 불과한 데다가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유전 개발권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는 폭탄 제안을 한 것만 봐도 북한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지금까지 영국계 석유 개발 회사 아미넥스, 몽골계 석유 개발 회사 HB 오일 등이 북한과 원유 탐사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석유 생산을 시도한 바 있는데요. 아미넥스에서 원유 탐사 분야 최고 책임자였던 영국의 지질학자 마이클 레고는 지구과학 전문 매체 지오 엑스프로를 통해서 북한 탐사 및 잠재성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아미넥스는 북한 정부와 계약을 맺고 원유 탐사에 나선 업체들과는 달리 북한 전역에 대한 탐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로부터 1960에서 2000년대까지 이뤄진 북한의 원유 탐사 자료를 모두 제공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레고의 보고서는 상당히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레고는 보고서에서 내륙 및 해저에 매장된 탄화수소 자원의 존재에 대한 풍부한 증거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의 탐사 노력에 비춰봤을 때 북한의 상업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라며 북한 영토 내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고는 북한 내 유력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지역은 내륙 5곳, 평양, 재령, 안주, 온천, 길주, 명천, 신의주, 그리고 서한만과 동한만 등 총 8곳 이미 탄성파 탐사를 마쳤고 이를 통해 서한만 유역 3개 지층에서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큰 지층 구조를 발견했다 라며 현재 보이시는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길주, 명천 지역의 지층 구조로 원유와 가스가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유 생산 세계 8위엔 아랍에미리트와 맞먹는 석유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북한 석유 생산 사업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이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북한과 남한이 같은 한반도 국가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에너지 빈국입니다. 동해가스전에서 초경질 원유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극소량이고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세계 최고 석유 시추 및 정제 기술 때문에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1이 메이드 인 코리아 석유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도 한국산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니 한국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입증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완벽한 기술을 가진 한국과 강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의 협력에도 북한의 서한만 유전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서한만 유전은 중국의 대형 유전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한만 유전에서 기름을 빼 올리면 중국의 유전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말하고 있는 유전은 바로 성리 유전인데 중국은 이 성리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황화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강줄기를 틀어버린 이유는 유전이 있는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석유를 해상이 아닌 육지에서 채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연의 흐름까지 바꿔가며 주변 천연자원을 싹쓸이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원래부터 베트남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 관광객 시설 격리 조치에 한국 여론이 발끈했을 때,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에 자국의 대사가 소환당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이번 봉쇄 조치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 순간에도 베트남은 그렇다. 아직은 많은 점에서 서투르고 투박한 면이 많다.
가끔은 설명이 부족해 답답할 때도 많다. 정부의 공식 발표조차 대변인이 나와 애매모호한 언급을 하곤 그것이 보도되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다. 이는 비단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다. 베트남 기업을 상대할 때도 개개인을 만날 때도 확실성을 부여하지 않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연결돼 있다. 혹자는 이러한 특성을 한 가지 사례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한다. 예컨대 한국은 화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이전에부터 수없는 경고와 협박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정작 행동을 하려고 하면 멈칫하고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베트남은 다르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경고나 협박은 없다. 꾹 참는다. 그러다 참을 때까지 참다가 바로 행동을 시작한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온갖 우려가 쏟아지며 걱정과 비난을 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높아진 비난 여론을 오히려 부채질하면서 미리 짜놓은 마냥 포스트 베트남 투자철을 거론하게 바쁘다. 이제 말만 보면 당장이라도 한국의 관계는 암흑기에 접어든 것만 같다. 마치 바둑에서 보자면 기사는 아직 흑돌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해설자 마음대로 흑돌의 투수 세수를 바꿀 예단한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2달 전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도 이런 관점에서 비유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의 착륙을 주변 공항으로 요청했을 뿐이다. 다만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혼선으로 통보 시간이 늦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기 기장은 새로운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본국으로 회항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여론은 들끓어 베트남이 착륙 자체를 금지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일부 극성스러운 네티즌은 아예 베트남 전쟁과 공산당 증오 발언까지 언급하며 메카시즘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제항공법상 해당 국가의 요청 시 항공기를 주변 공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이 베트남 투자 대국으로 올라서고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된 지 11년. 여전히 우리가 베트남을 바라보는 한 단면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각 정부 기관은 사무소를 본부까지 격상하며 베트남 알기에 열을 올렸지만 현실은 이렇다. 마찰이 일어나자 베트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베트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은 거의 없다. 제 맘대로의 한국식 해석이 난무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베트남의 일면은 공산국가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식 공산당 체제에 길들여져 온 탓이 크다. 일단 한국에서는 공산당 하면 폐쇄성과 수직적 구조를 바라본다. 북한에서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를 던지면 모든 당과 정부 간부는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서 체계를 만든다. 감히 영도자의 의견은 거역할 수 없는 신성영업이다. 하지만 베트남 공산당을 북한식 공산당과 비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같은 공산당이기엔 겉보기만 같을 뿐 속으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치 전문가인 이한우 서강대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 정치 체계는 민주적, 포용적 요소가 접합해 있다. 비록 당과 정부가 한 몸인 공산당식 체계가 있으나 아무리 중앙정부라 해도 수직적으로 모든 부분을 관할하지 않는다.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재량이 주어진다. 이는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와 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도 마찬가지다. 또한 베트남 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권력 집중도 생각보다는 많이 다르다. 선거도 간접 방식이 아닌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다. 베트남 조국 전선위원회를 통해 공천을 받지만 복수 후보가 나온다. 즉, 인물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민주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벌어진 다낭 시설격리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에서는 관광객의 시설격리가 이루어지자 외교부의 통보도 없이 이루어진 점이라며 성을 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미 수일 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입국 제한 발언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자 베트남 일부 지방정부는 이를 일부 확대 해석하는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총리 지시를 소급 적용해 다낭에 온 한국 관광객들이 시설격리 조치됐다. 저희도 시설격리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트남 국가지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 각 지방정부와 각 부처가 이를 각기 해석합니다. 또 총리 지시문을 보면 명확히 떨어지지 않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도 많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인 시설격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한 현지 외교관의 전언이다. 시설격리냐, 자가격리냐,
베트남 입국 정책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오락가락했던 이유다. 이처럼 베트남은 지휘 체계는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다르다. 그나마 요즘엔 코로나라는 준정시 상황이라 그나마 각 규정을 많이 통일화했다. 평소 같으면 총리 공표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도 시일이 상당히 걸린다. 또 공표령의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가 회항했다면 이게 베트남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해당 부처의 책임인지 또 베트남 민간 항공국 때문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따금 외면한다. 한 국가나 사회를 바라볼 때는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민주정치 제도인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제도 적용 방식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리고 각국은 각자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부 정책의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베트남 공산당 한국 입국 금지라는 3단 문법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현재 베트남은 사실상의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 중이다.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베트남 거주 한국 교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베트남 의료 체계가 열악해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베트남 국민들이 쉽게 말을 안 듣는 탓이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더 힘든 것은 한국인이 아닌 베트남인들이다. 코로나 제한 정책이 우리에겐 불편함이지만 그들에겐 생계가 달려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많은 베트남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계속해서 규정을 어기고 장사를 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당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고 외치는 것. 바람직하던 아니던 계속해서 새롭게 규칙을 만들고 관영 언론을 통해 이를 널리 전파하는 것 외에는 구심점을 확보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며 한국의 투자 감소와 이에 따라 우리의 텃밭인 베트남을 일본과 중국에게 내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한 한국 특파원의 언급처럼 베트남을 텃밭이라 보는 시각은 결국 우리만의 관점일 뿐이다. 이미 코로나 전부터 한국의 투자액은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대규모 투자 유치단까지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없었다. 베트남 업력이 오래된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에서 투자된 베트남 제조업은 이제 포화 상태며 서비스업을 진출하기엔 그 규모가 아직 너무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모두 선진국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의 누적 투자가 1위고 일본이 2위라며 외우고 다니지도 않는다. 베트남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삼성도 우리에서야 자랑스러운 기업일지 모르나. 베트남에게는 애플과 샤오미 같이 휴대폰을 만드는 외국의 한 기업이다.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뿐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원래부터 친절함을 보여왔다. 그리고 언어에 한계둔 또 다른 배려든지 별다른 말과 행동이 없다. 이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베트남인의 포용 성과도 마땅하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의 호의를 마치 자신이 1등 국민으로 됐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꼭 한마디씩 거드는 한국인들이 부지기수다. 여전히 한국은 선진국, 베트남은 후진국이라는 이 문법적인 사고 방식에 갇혀 베트남의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하고 자신만의 해석을 곁들인다. 이미 많은 베트남인들은 한국인의 고착화된 이미지를 으스댐으로 표현한다. 결국 이는 몇 명의 한국 사람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다. 굳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난, 댓글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인들의 볼숭사나운 모습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베트남의 한국마켓에는 한 한국인이 베트남 점원을 무시하며 물건을 마치 던지듯이 놓는다. 그리고